잠 못 드는 밤 11시 책 읽어주는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넬레노이 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책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그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를 힘껏 밀쳤다. 느닷없는 공격에 메르크는 균형을 잃고 그만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의자를 붙잡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까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이 나쁜 자식, 죽여버릴 테다. 바그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마구 팔을 휘둘렀다. 맥주가 쏟아져 탁자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의 옷을 적셨다. 로즈비타는 그 난장판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아멜리는 계산대 옆에서 흥분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흑마에서 이런 굉장한 액션극이 벌어지다니. 이 따분한 동네에 드디어 일이 터졌어. 그때 제니가 계산대를 지나쳐 급히 주방 쪽으로 달려갔다. 손님들 한번 엄청 점잖네. 아멜리가 빈정거렸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매서운 눈총세례를 받았다. 잠시 후 제니는 푸르트와 아임을 이끌고 씩씩거리며 주방을 나왔다. 두 주방 보전은 만취한 손님을 거뜬히 제압했다. 아멜리는 깨진 잔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찾아들었다. 바그너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 그러나 가게 입구에 이르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두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벌겋게 핏발선 눈으로 비틀비틀 서있는 그의 입가에서 침이 흘러내리곤 더 엉망이 된 턱수염을 적셨다. 그리고 짙은색 얼룩이 천천히 바지 앞섭에 번졌다. 가게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정말 어지간히 취한 모양이군. 아무리 취해도 아직까지 바지에 오줌을 싼 적은 없었는데. 속으로 은근히 그를 비웃던 아멜리는 갑자기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해당한 딸 때문에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던 걸까? 그럼 내가 가만 안 둬. 바그너가 고함을 쳤다. 때려 죽여야 해. 그런 살인자 새끼. 그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토비아스는 샤워를 마치고 미리 준비해둔 수건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금이 간 거울을 손바닥으로 한번 쓱 닦은 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전구가 바라는 희미한 불빛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거울을 본 게 1997년 9월 16일 아침이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얼마나 어른스럽게 대처했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여름이었으니 아직 한참 어린 나이였다. 그는 차가운 거울 표면에 이마를 받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구석구석 나딛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집에 있으니 지난 10년간의 교도소 생활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체포되기 전 며칠간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그때는 얼마나 순진했던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의 기억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검은 구멍이 존재했다. 당시 판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눈을 뜨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각진 얼굴에 30살짜리 남자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귀 밑에서 턱을 향해 허연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손끝으로 가만히 흉터를 만져보았다. 교도소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생긴 상처이다.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 없이 10년간이나 독방 생활을 했다. 서열이 분명한 교도소에서 어린 여자를 살해한 살인범은 아동 살해범을 제외하면 범죄자 중에서도 인간 말종 취급을 받는다. 아기가 잘 맞지 않는 욕실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젖은 살갗에 소름을 돋우었다. 아래층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온 모양이다. 토비아스는 속옷을 입고 티셔츠와 청바지를 걸쳤다. 막 마당 청소를 끝내고 샤워를 한 참이었다. 청소를 하다 보니 절망적으로 보이던 앞마당은 뒷마당에 비하면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그는 이미 하루빨리 알테나인을 떠나려던 계획은 포기한 상태였다. 이런 집에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 어차피 자신을 기다리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일단은 집 청소나 하면서 천천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자. 욕실을 나온 그는 아이 때부터 쓰던 방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항상 하던 대로 삐걱거리는 계단 하나를 건너뛰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님은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누군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오후 9시 30분 호프하임 지방경찰청 강력계 수사반장 올리버 폰 보데슈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준 유일한 생명체는 집에서 기르는 개였다. 개는 반갑다 하기보다는 미안한 기색이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게 분명했다. 뭘 잘못했는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냄새로 바로 알았다. 보덴슈타인은 14시간 근무로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 있었다. 지역 범죄수사국에서 지루한 회의가 있었고 영화에 취미를 붙인 수사과장 니콜라 엥겔이 콜드케이스라고 명명한 애쉬번의 유골 발견건이 있었고 끝으로 함부르크로 발령받은 수사 23반 소속 동료의 송별 파티가 있었다. 그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술이 넘치는 파티였지만 안주라고는 감자칩 몇 봉지가 전부였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줄인 배를 채워줄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코지마는 뭐하는 것이? 저녁상을 차려놓지는 못할지언정 장은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보덴슈타인은 개똥과 난방 덕분에 이미 노랗게 말라버린 끈적한 오줌 자국을 피해 2층으로 올라갔다. 예상대로 아기방 침대는 비어 있었다.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지마는 소피아를 데리고 간 것이 분명했다. 보덴슈타인은 속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디 간다고 짤막한 쪽지를 남기거나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 막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물론 전화기가 제자리에 있을 리 없었다. 복도 서랍장 위에는 거치대만 덩그렇게 서 있었다. 그는 마구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꾹 누르고 전화기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장난감을 밟고는 짧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윽고 소파 위에서 전화기를 발견한 그가 막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벨소리가 끊어졌다. 그때 열쇠 돌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코지마가 들어섰다. 개가 마구 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쪽 팔에 곤히 잠든 소피아를 안고 다른 쪽 손에는 엄청나게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녀가 인사 대신 짧게 물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보덴슈타인이 대꾸했다.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전화를 받지. 도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그녀는 그가 팬티 차림인 것은 보이지도 않는지 그냥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가 식탁 위에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선잠이 깨 정신이 없이 보채는 소피아를 보덴슈타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딸아이 기저귀가 터질 듯이 불어나 있는 것을 냄새만 맡고도 알 수 있었다. 로렌치네 집에서 소피아 찾아오라고 여러 번 문자 보냈잖아. 코트를 벗는 코지마는 무척 지치고 피로해 보였다. 그러나 보덴슈타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문자 못 받았는데? 그의 품에 안긴 소피아가 몸을 뒤척이며 울기 시작했다. 당연하지.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으니까. 내가 몇 주 전부터 말했잖아. 오늘 오후에 뉴기니 사진전 오프닝이 있어서 영화박물관에 가야 한다고. 코지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원래는 오늘 저녁에 일찍 와서 애를 보기로 했잖아. 아니나 다를까 당신이 안 나타나니까 로렌치가 와서 소피아를 데려갔다고. 실제로 보덴슈타인은 오늘 저녁에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기저귀 갈아야겠어. 보덴슈타인은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멈칫없이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걔가 집안에 똥오줌 다 싸놨어. 나가기 전에 산책 좀 시킬 수 없었어? 또 장은 대체 언제 보고 안 본 거야? 힘들게 일하고 와서 뭐 좀 먹으려고 해도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야 말이지. 코지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썹을 치켜뜨며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보덴슈타인은 밑도 끝도 없이 화가 치밀었다. 스스로가 책임감 없는 한심한 남자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코지마는 우는 아이를 받아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부엌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자존심과 이성 간의 한판 싸움이 벌어졌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결국은 이성이 승리했다. 찬장에서 꽃병을 꺼내 물을 채운 뒤 아내가 들고 온 꽃을 그곳에 꽂았다. 그리고 수납장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꺼내 개가 현관복도에 남긴 흔적을 치웠다. 어찌됐든 아내와 싸우고 싶지는 않았다. 토비아스, 클라우디우스 테를린덴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잘 돌아왔다. 토비아스는 그가 내민 손을 잠시 잡았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테를린덴은 한때 토비아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라르스의 아버지로 몇 번인가 교도소로 면회를 왔었고 그때마다 부모님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었다. 왜 테를린덴이 그런 친절을 베푸는지 토비아스는 항상 의아했다. 사건 당시 토비아스의 진술로 인해 난감한 처지에 몰린 적까지 있는데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서둘러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기까지 했다. 결국 그 변호사도 법정 최고형을 피하게 해주진 못했지만 금방 갈 참이었다.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잠깐 들렀다. 테를린데는 이렇게 말하며 부엌 의자에 다시 앉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는 전혀 늙지 않았다. 살도 찌지 않았고 피부는 11월인데도 이제 막 휴가를 다녀온 듯 구릿빛이다. 굳이 세월의 흔적을 찾자면 말끔하게 뒤로 빗어넘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날카롭던 얼굴선이 약간 두루뭉술해진 것 정도였다. 일단은 바깥 세상에 적응을 좀 해야 할 테지? 그런 다음 바로 취직이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가 안경 너머로 토비아스를 바라보았다.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테를린데는 딱히 덩치가 있거나 위험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업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타고난 권위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의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빈 의자가 있었지만 토비아스는 팔짱을 낀 채 문가에 기대 섰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것 없는 제안이었다. 그런데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과 짙은 색의 캐시미어 코트,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를 신은 그는 이 보잘것없는 부엌에서 물에 뜬 기름처럼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토비아스는 이 남자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 토비아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옮겨갔다. 아버지는 어깨를 웅크리고 앉아서 자신의 깍지낀 두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영주의 방문을 받은 충성스러운 소작인처럼 말이다. 이 모습에 그는 슬그머니 역정이 났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굽실거릴 이유 따위는 없다. 특히 테를린덴 같은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아니다. 테를린덴은 일부러 나서서 과도한 호의를 베품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갚지 못할 빚을 지게 했다. 그의 수법은 언제나 똑같았다. 마을 젊은이들 대부분이 그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의 덕을 봤다. 그런 호의의 대가로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고마움의 표시일 뿐이다. 알테나인 주민의 반 정도는 어차피 그의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는 마을에서 거의 신적인 지위를 누렸다. 부엌 간의 침묵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어디 그럼 일어나 볼까? 이 말과 함께 테를린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르트무트도 바로 뒤따라 일어났다. 우리 집 알지? 마음이 정해지면 아무 때나 찾아오너나. 토비아스는 고개만 한번 끄덕인 뒤 그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었다. 아버지가 손님을 대문까지 배웅하는 동안 토비아스는 부엌에 남았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다. 잠시 후 돌아온 아버지가 말했다. 전 그 사람한테 얼매이고 싶지 않아요. 토비아스가 성마르게 내뱉었다. 무슨 소작인 집에 행차한 영주처럼 행사하는 게 눈꼴셔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르트무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앉히고 나서 마지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실은 저 사람 도움을 많이 받았다. 농장이랑 가게에 투자하느라고 따로 저축해놓은 게 없었잖니?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손님은 끊겼지. 대출이자가 계속 밀리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농장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더라. 그때 테를린덴의 은행 빚을 갚아줬단다. 토비아스는 어안이 벙벙해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럼 우리 농장이 테를린덴 거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하지만 테를린덴과 계약을 맺었단다. 언제라도 내가 도로 농장을 살 수 있고 나한테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어. 토비아스는 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아버지가 권하는 차를 거절했다. 테를린덴한테 진 빚이 얼만데요? 하르트무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의 욱하는 성질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35만 유로다. 은행에 진 빚이 그만큼이었어. 말도 안 돼. 이곳 땅값만 해도 그 돈의 2배는 돼요. 토비아스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다니. 그 사람은 단지 아버지의 처지를 이용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르트무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농장이 경매에 넘어갔을 테고 우린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다. 그때 어떤 불길한 생각 하나가 토비아스의 뇌리를 스쳤다. 실링 땅은요? 아버지는 아들의 시선을 피해 주전자만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건 그냥 잡초밭이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토비아스는 그제야 감이 잡혔다.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머릿속에 상세한 그림이 그려졌다. 아버지는 실링 땅을 테를린덴에게 팔았고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진 것이었다.
거기는 그냥 잡초밭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물려받은 토지였다. 원래 사과나무 과수원이었던 그 땅은 순수하게 지가만 따져도 엄청났다. 그리고 1992년 토지 사용 계획 개정 이후에는 알텐하인에서 가장 비싼 노른자위 땅이 되었다. 1500평방미터에 이르는 땅덩어리가 상권이 들어설 지역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테를린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얼마 받았어요? 토비아스가 억양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10만 유로 주더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렇게 넓은 땅이 그것도 상권 중심에 위치한다면 그 금액의 50배는 받아야 했다. 신축 공사 때문에 급히 필요하게 됐다고 하더라. 달리 어쩔 수가 없었어.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었다. 토비아스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주체할 길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움켜쥘 뿐이었다. 아버지를 탓할 수는 없다. 부모님이 처한 이 불행은 모두 자신이 초래한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이 집, 이 빌어먹을 마을에 있으면 결국은 숨이 막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년 전 이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혀내기 전에는. 잠못 드는 밤 11시 책 읽어주는 감자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